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 뭐 구독자가 별로 늘지 않네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움직임이 예상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언뜻 보면 그냥 뭐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깊이 분석해보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총선 분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보를 챙기면서 이 총선 이슈에서 현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이 중요한 정권 심판의 핵심 소재가 되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뭐 총선 전에서 우리 우파 세력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나라의 안보가 백적간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현실상 이제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위선적인 이중적 정책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세게 나가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재선이 이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태,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튀어나온 것, 탄핵 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시간적으로 연말에 김정은이가 설정한 시한에 쫓기고 느닷없이 튀어나온, 새롭게 또 튀어나온 탄핵,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김정은 카드를 쓰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지난 14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명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건이 곧 만나자, 12월 중에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나 어림도 없다, 그냥 만날 수는 없다, 미국이 빅딜 전략을 바꾸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3국을 중재자로 해가지고 제3국을 매개로 해서 북한에 빨리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제3국을 경유하지 말고 직접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해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제3국은 틀림없이 스웨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오늘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정부 관련자가 이 제3국은 스웨덴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외교관계가 지금 현재 없어요.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스웨덴이 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중립국가로서 이러한 국제 분쟁을 다루는 그런 중립적 역할을 해온 그런 나라로 외교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미국 간의 실무 접촉, 이것이 전부 다 스웨덴에서 열렸고, 최근의 접촉도 스웨덴에서 열렸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당시 스웨덴이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실패됨에 따라서 이러한 회담을 2주 안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웨덴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외향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대미 군사 압박의 수위를 하나씩 끌어올리는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대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핑퐁을 치고 있는, 서로 책임을 또 넘기면서 만약 미국 간의 협상이 깨졌을 경우에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이나 북한 모두 공통된 전략적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적 계산은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언제든지 간에 다시 열리게 될 경우에 그 회담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내가 지겠다. 김정은은 김정은이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내가 반드시 지어가지고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큰 협상에서 자기의 리더십 그리고 자기의 계산법을 관철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가 18일이고 오늘이 19일인데요. 제가 이 미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전달해 드리기도 매우 바쁩니다. 17일 날 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을 통해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 훈련을 안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을 내리니까 언뜻 보면 이제 김정은이도 만족하겠구나. 미국 간에 이제 협상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항상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김정은의 특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명이 딱 나오니까 김계관이가 치고 나왔어요. 뭐라고 치고 나왔습니까? 김계관이가. 어림도 없다. 이런 미국이 빅딜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자꾸 회담하는 거, 이런 무익한 회담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다. 이 미국,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 미국 대통령한테 자랑거리만 줬으니 북한이 제공한 자랑거리에 대한 답장 선물을 내놔라. 예. 이렇게 김계관이가 트럼프를 압박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만나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드디어 김정은이가 모는 대로 코너로 몰리고 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설정한 연말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 시한을 관철시키면 김정은이가 또 국제적 영웅이 되는구나.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확고하게 판단해가지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한 심야 12시 넘어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성명이. 이게 뭐냐면 바로 김영철이가 치고 나왔어요. 김영철이가 치고 나와가지고 뭘 치고 나왔느냐. 바로 트럼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 있는 그 김영철이의 담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영철이가 한 말이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철이나 김계관이나 똑같은데요. 이 뭐냐면 적대 정책, 김계관이도 똑같이 적대 정책을 풀어야만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게는 적대 정책은 단순하게 제재 풀어라, 체제 보장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대 정책을 철폐하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조약을 폐기하라. 이것을 통해서 적대 정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연합훈련 중단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연합훈련 중단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김영철이는 새벽 3시에 연합뉴스 기사가 떴네요. 미국의 적대 정책이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철회, 북미 신뢰가 선행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공중훈련 연기하고 중단해봐야 소용없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중단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즉 꿈도 꾸지 마라 이거예요. 꿈도. 이게 얼마나 이게 센 담화입니까? 비핵화 협상의 틀 내에서 조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조미사회의 신뢰 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 안전과 발전을 제한하는 온갖 오염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김명길 그 다음에 김계관이가 한 얘기보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한 단계 더 강경해졌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즉 제재 완화와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을 먼저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고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김영철이가 내놓은 담화는 새벽 3시에 내놓은 담화는요. 그거보다 더 강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비핵화 협상의 틀 안에서 조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신뢰를 구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행되고 안전과 발전을 제한하는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 그래서 이 선제재 완화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신뢰 구축이에요. 이 신뢰 구축은 바로 뭐냐? 신뢰 구축. 이미 북한이 얘기한 풍계리 실험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요 문제 두 가지에 관해서, 그리고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준 거, 이러한 북한의 선행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미국이 먼저 우호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선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김영철의 성명은 담화는 바로 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가 있고 난 후 공식적인 첫 번째 담화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이는 결국 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니 상응하는 성의를 좀 내놔라, 선의의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거절하고 미국이 먼저 신뢰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치고받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속셈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작년 3월에 우리 특사단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이 조명균이 가가지고 얼마나 속고 왔는지 여러분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고, 속아 넘어간 당국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빅딜 전략 이제 포기하고 스몰 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야, 이거 나라 안보를 팔아먹는 그런 괴략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김정은이가 외향적으로 성명전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또 하나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저격병 훈련하는 거, 제가 저격병 훈련을 그나마 의미 있게 분석한 유일한 제 유튜버 방송입니다. 저격병 훈련 그냥 2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거 별거 있겠냐, 저격병이라는 게. 다 우리 국내 언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의미부여를 해서 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낙하산 침투 훈련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연거푸 이틀 만에 하루는 비행술, 즉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고, 16일 날, 18일 날 이틀이 지나서는 바로 저격병들 낙하산 침투 훈련을 현장 지도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침투 저격병 낙하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후방 침투하는 거예요. 뭘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안토노프라고 하는 AN-2기로 추정되는 군용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후방 침투 기능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AN-2기는요, 레이더 강도 피할 수 있고 또 제한적이지만은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전 요원들, 그러니까 이 주요 후방에 있는 목표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이런 배합 작전을 펼치는 아주 훈련된 병사들인 이러한 그 특수전 요원들의 저공 침투 훈련을 김정은이가 직접 이틀 만에 지휘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북한이 언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서 다 공개한 얘기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얘기는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죠. CSIS, 빅터 차. 이분이 분단을 넘어나는 비욘드 패러렐, 여기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영변 업데이트, 방사성 물질의 11월 이동. 여기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영변 핵단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서 매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궤도차 4대의 이동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연구물이 나왔어요. 미국은 상업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상업위성의 관측 자료를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관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1일과 9일에 미국 상업위성이 관측한 내용인데요. 특수 궤도차 4대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일날 사진에서는요. 그런데 이 특수 궤도차가 말하자면 이 방사화학실험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래 핵실험 징후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라늄 농축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매우 중요한 실험실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자 위성을 보면 한 대의 궤도차가 방사화학실험실 서쪽에서, 나머지 세 대는 궤도차가 우라늄 농축시설 남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9일날 사진을 보면요, 모두 영변 핵시설 인근의 풍강리 철도 조차장 근처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초기 단계의 징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직접 핵실험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특수 궤도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핵실험을 위한 초기 단계의 준비 징후일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실질적인 핵실험은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과 성명전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어설프게 군사적인 압박을 준비하지 말아라. 플랜 B를 준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설프게 빅딜 전략을 연말이 넘어서까지 고수하지 말아라. 아니면 내가 SLBM을 발사했듯이 이제 지상발사 ICBM도 발사할 수 있고, 또 영변 핵실험을 살살 가동시켜가지고 내가 공짜로 트럼프한테 줬던 영변 핵실험 시설 이거 중단, 다시 가동하겠다, 이런 사인을 이제 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표출된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영변에서의 이런 특수 궤도 차량 4대가 움직인 거가 저는 예사롭지 않다. 물론 지난 4월 달에도 이러한 궤도차 5대가 움직인 징후가 미국의 상업위성에 의해서 관측된 바 있어요. 이번에 한 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5대가 포착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영변 방사능 시설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것이 재가동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거냐, 이런 그런 이 전망과 판단이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재가동했다고 하는 그러한 위성 사진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도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 실제적으로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연변 핵시설이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상 그 가능성을 짚어본다면 영변 안에서 나와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액체나 고체 폐기물, 그 다음에 오염된 장비를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수송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핵 분열성 물질을 영변 외부 시설로 옮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변 밖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영변 안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영변 핵시설 궤도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살아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일단의 그러한 징후를 표출하고 나섰다. 매우 위험한 징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김정은이가 협상에 나올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누차 분석과 평가를 해드리셨습니까? 지금 김계관에도 모자라 가지고 김영철까지 다시 들고 나왔잖아요. 김영철 들고 나오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김정은이가 나와요. 이제 국무위 대변인이. 지금 국무위 대변인이 나와서도 꼼짝 안 하면 뭐가 나오느냐? 도발이 나와요. 아직도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발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단거리 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SLBM, 그 다음에 NLL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교란 작전, 또 북한 어선을 위장 간첩으로 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금년에 360여 회의 NLL 그 월선 사건이 있었는데, 도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선들이 위장 간첩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전속결로 보내주고, 또 은근슬쩍 몰래 보내준 게 현 정권의 특색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변에서의 움직임을 이론적으로라도 가장 낮은 단계의 도발에서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도발에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현 정권은 모든 대응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경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